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결국 세계 1위 국가가 될 것입니다. 태생부터 족쇄를 찾던 한국은 자원은 커녕 길들도 평범하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 넓은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수천 미터의 비행을 감당해야 했죠. 끊임없는 위협을 당했던 그 나라는 세계의 모든 전문가들이 망할 거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것은 헛소리를 해댔던 전문가들의 예측이었습니다. 모든 족쇄를 벗어던져버리고 세계 1위 국가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사라 체이스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2년째 경제부 수석기자로 일하고 있죠.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경제를 분석해왔어요. 브라질 경제 위기부터 그리스 사태, 아르헨티나 디폴트까지 모두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분석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어요. 2023년 12월 저는 편집회의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완전히 확신에 차 있었죠. 데이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출산율 0.72명으로 세계 최저,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5%에 달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었고 내수 시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었어요. 편집장 앞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1990년대 일본과 똑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고 했어요. 고령화와 저성장, 그리고 영원한 정체의 늪에 빠질 거라고 단언했죠. 편집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분석이었거든요. 다른 동료들도 제 발표를 들으면서 동의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맨해튼의 제 아파트에 돌아와서도 한국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볼 때마다 답답했어요. 반도체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는 경제구조,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한 리스크는 갈수록 커지고 있었죠. 부동산 PF 사태까지 터지면서 건설업계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만 봐도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가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동료들과 록펠러센터 근처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도 한국 이야기가 나왔어요. 존슨 기자는 한국을 아시아의 다음 환자라고 불렀습니다. 마크 에디터는 더 직설적이었죠. 제2의 잃어버린 10년이 분명히 올 거라고 했어요. 저도 그들 의견에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독자 댓글들도 비슷했어요. 한국은 끝났다. 더 이상 성장 동력이 없다. 중국에게 다 밀려날 거라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죠. 경제학계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김 교수도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었어요. 사실 한국 취재는 그냥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현지에 가서 몇 명 인터뷰하고 공장 몇 군데 둘러본 다음에 제 분석이 맞다는 걸 확인하면 되는 거였죠. 그런 다음 돌아와서 멋진 기사를 써서 또 한 번 제 분석력을 증명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분이 영어로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길래 미국에서 왔다고 했더니 한국 경제 어떻게 보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운전기사분이 웃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한국 사람들의 근거 없는 낙관주의라고 생각했죠. 첫 번째 취재 일정은 한국개발연구원이었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간 질문들은 뻔했어요. 언제쯤 일본식 장기 침체가 올 것으로 보는지, 출산율 문제 해결책이 있는지, 중국 의존도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같은 거였죠. 연구원들은 정중하게 답변해 주었지만 저는 이미 제 결론에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연구원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한 연구원이 말했어요. 숫자만 보면 맞는 분석이지만 한국 사람들의 저력을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런 게 바로 당사자의 착각이구나 싶었죠. 데이터는 냉정하거든요. 그날 오후에는 국책연구원 몇 곳을 더 돌아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든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 인구 절벽이 온다.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다. 제가 미국에서 분석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역시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뉴욕의 편집부에 첫 번째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예상대로 한국 정부기관들도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어 보인다고 적었어요. 편집장에게서 답장이 왔는데 예상한 대로라고 계속 취재해서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오라고 했습니다. 호텔방에서 한국 뉴스를 보는데 온통 어두운 소식들 뿐이었어요. 건설업체 부도 소식, 청년들의 취업난,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 이야기까지. 제가 준비해온 분석 자료와 너무나 일치했죠. 이거 보세요. 현실이 제 예측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을 먹으면서도 한국 신문들을 읽어봤습니다. 경제면은 정말 암울했어요. 수출 의존도 문제, 내수 부진,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모든 지표가 제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절망적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호텔 직원들도, 택시 기사님도, 길거리 사람들도 다들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위기에 빠진 나라의 모습인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이틀째 되는 날, 진짜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견학을 갔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엄청난 규모의 건물들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 차장님이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여기가 세계 최첨단 3나노 공정을 진행하는 곳이라고, 전 세계에서 이런 기술을 가진 곳은 여기밖에 없다고 했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생산 라인, 완전 자동화된 시설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쇠퇴하는 나라의 모습인가 싶었어요. 김 차장님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죠.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가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진다고, 애플도, 엔비디아도 모두 이곳 제품을 쓴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삼성 직원들과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한 연구원이 말했어요. 미국 언론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고령화와 저성장 때문에 어려워질 거라고 본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 연구원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숫자로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기술력으로는 우리가 세계 1위라고,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SK 하이닉스 본사도 방문했어요. 거기서 들은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HBM이라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에서 전 세계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AI 기업들이 모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추격해도 이 기술만큼은 절대 따라올 수 없다고, 최소 10년은 더 걸릴 거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본 현장과 제가 분석한 데이터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노트북을 켜고 다시 한번 한국 경제 지표들을 살펴봤어요. 분명히 출산율도 낮고 고령화도 빠르고 내수도 부진한데 왜 이런 최첨단 기술 현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은 걸까요? 뉴욕에 있는 동료 존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장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더니 존슨이 말했어요. 그건 그냥 쇼윈도우일 뿐이라고, 진짜 한국 경제의 모습은 구조적 문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더 취재해보면 제 분석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그냥 겉모습일 뿐일까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그렇게 쉽게 몰락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사흘째 아침, 뉴욕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편집장과 부편집장, 그리고 경제부 선임 기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편집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현장 감상에 너무 휩쓸리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기사를 써야 한다고 했어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었죠. 부편집장이 화면을 통해 최신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GDP 성장률은 여전히 1% 미만이었고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부동산 PF 사태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 둔화의 여파로 수출도 타격을 받고 있었고요. 이런 구조적 문제들은 몇 개 첨단 공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크 선임 기자가 더 신랄하게 말했어요. 일본도 1980년대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했지만 결국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다고, 한국도 똑같은 길을 걸을 게 뻔하다고 했습니다. 반도체 하나로 버티는 경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냐고 따졌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12년간 쌓아온 제 분석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며칠간의 현장 취재 때문에 객관적 판단력을 잃은 건 아닐까요? 숫자는 분명히 한국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은행에서 만난 이코노미스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인구 구조의 변화는 돌이킬 수 없고 잠재 성장률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 같다고 했어요. 역시 전문가들의 분석은 제 생각과 일치했습니다. 저녁에 명동에서 혼자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니 다들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곧 닥칠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있을까요? 젊은 커플들이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 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세대라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제 분석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출산율, 고령화 속도, 가계부채 비율, 청년 실업률, 모든 지표가 한국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었어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몇 개 첨단 기술 기업이 있다고 해서 이런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삼성전자에서 본 그 자신감 넘치는 직원들, SK하이닉스에서 만난 열정적인 연구원들, 심지어 택시 기사님까지도 보여준 그 낙관주의는 뭘까요? 혹시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로서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되죠. 넷째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제 20년 기자 인생을 걸고 한국의 진짜 모습을 파헤치기로 했어요. 뉴욕 본사에 압박이 있었지만 언론인으로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며칠 더 시간을 달라고, 더 깊이 있는 취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한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이 세계 9위의 방산 수출국이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수출하고 호주에는 레이더 시스템을 납품한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찾고 있다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는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고 했어요. 점심시간에 항공우주연구원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들은 누리호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몇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 성공시켰다는 거죠.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독자적으로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전 세계에서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는 몇 개 안 된다고 했어요.
오후에는 바이오 벤처 단지를 돌아봤습니다.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들이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었어요. 한 연구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코로나19 때도 한국 기업들이 치료제와 백신 생산에 큰 역할을 했다고, 이제는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한국에서 위탁 생산을 의뢰한다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젊은 창업가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스타트업 대표들과 홍대 근처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대표가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5G든 AI든 뭐든 한국에서 먼저 상용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제가 본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방산, 우주항공, 바이오 헬스, 스타트업까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정말 쇠퇴할까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일들이 IMF 외환위기 이후 20여 년 만에 이뤄졌다는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신력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했다는 이야기,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의식이 크게 성숙했다는 이야기, 코로나19 때 자발적으로 거리두기에 참여했다는 이야기까지. 이런 나라가 쉽게 포기할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제가 숫자로만 나라를 판단한 게 아닐까요? 사람의 의지와 정신력은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닷새째 되는 날,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한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들은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전기차 기술에서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수소차 분야에서는 세계 1위라고 하더라고요.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내연기관, 전기차, 수소차를 모두 만들 수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라고, 이런 기술 다각화가 미래 경쟁력이라고 했어요. 점심시간에 포스코 관계자와 만나서 들은 이야기도 놀라웠습니다. 친환경 철강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리튬 추출 기술로는 전 세계 배터리 업체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인도네시아와 호주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규모를 들으니 정말 대단했어요. 오후에는 삼성물산에서 해외 인프라 사업 현황을 브리핑 받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0조 원 규모의 원전 사업을 따낸 이야기, UAE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의 저력이 새삼 느껴졌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중동 국가들이 한국 기술을 먼저 찾는다고, 품질과 속도 면에서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강남역 근처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한국이 현재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출산율 문제를 이민 정책으로 보완하고 고령화 사회를 디지털 기술로 극복한다면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반도체부터 조선, 자동차, 화학까지 모든 분야에서 기술 자립을 이룬 나라잖아요.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국이 가진 숨은 카드들을 정리해보니 정말 많았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 5G 상용화 1위, 디지털 정부 구현도 1위. 여기에 K-팝, K-드라마로 대표되는 소프트 파워까지 더하면 어떨까요? 문화 콘텐츠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나라예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성과들이 자원 하나 없는 작은 나라에서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석유도 없고 넓은 땅도 없고 인구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결국은 사람이었어요. 교육열, 근면성,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경제학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바로 이거였어요. 한국인들의 역동성과 적응력.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져서 돌아오는 저력. IMF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코로나19 때도 그랬잖아요. 이런 나라가 고령화나 저출산 정도로 무너질 리 있을까요? 오히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낼지도 모르죠. 한국 취재 마지막 날,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만난 관계자가 보여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24년 들어서 한국의 글로벌 성과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사업 200조 원 수준은 물론이고 UAE에도 추가로 K방산 수출이 성사되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반도체 분야였어요. SK하이닉스의 HBM이 엔비디아와 독점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전 세계 AI 붐의 핵심 부품을 한국이 공급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삼성전자도 최첨단 파운드리 기술로 애플, 퀄컴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대형 계약을 잇따라 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만난 스타트업 진흥원 관계자가 들려준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젊은 창업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 핀테크 분야에서도 토스 같은 회사들이 글로벌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어요. 오후에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요양원에서 AI 로봇이 어르신들을 돌보는 모습을 봤거든요.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었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이지만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할 기술을 가장 빨리 개발하는 나라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인사동에서 한국 전통차를 마시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길거리에서 만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하나같이 한국에 대해 극찬을 하는 모습을 보니 K컬처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은 K드라마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고, 브라질에서 온 학생은 K-팝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한국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호텔로 돌아와서 국제 언론들의 최근 보도를 찾아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다보스 포럼에서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나라라고 평가했고, IMF에서는 한국형 위기 극복 모델을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한다고 했더라고요. 심지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혁신 사례를 교과서로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ESG 경영 분야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놓친 건 숫자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한국 사람들의 끈질긴 노력과 혁신 정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데이터로는 측정할 수 없었던 거죠. 12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제 고정관념이 흔들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1년 전 제가 쓴 한국 관련 기사를 철회하기로 한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 역사상 수석 기자가 자신의 예측을 공식적으로 번복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언론인으로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편집부에 도착하자마자 편집장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편집장은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데이터 분석에서 그렇게 확신했던 사라가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꾸느냐고 물었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본 한국의 모습이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고, 데이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고 했어요. 동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존슨은 제가 현지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변했다고 비판했어요. 마크는 몇 개 성공 사례에 현혹된 거 아니냐고 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본 건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저력이었거든요. 공식 사과문을 쓰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제가 데이터만 보고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한국인들의 혁신 정신과 위기 극복 능력을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했어요. 12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글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정직한 글이기도 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정말 큰 반향이 있었어요. 독자들 중에는 제가 한국에 매수당한 거 아니냐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정직한 언론인의 양심이라며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가장 기뻤던 건 하버드 저널리즘 스쿨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제 사례를 교육자료로 사용하고 싶다고, 기자가 편견을 극복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해 주었거든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도 특강 요청이 들어왔고, 옥스퍼드에서도 토론회에 참여해 달라고 했어요. 몇 달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다른 기자들도 아시아 경제를 보는 시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제 동료 존슨도 베트남 취재를 다녀온 후에는 완전히 다른 기사를 썼고, 마크도 싱가포르에 대해 새로운 관점의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난 거였어요. 한국과 관련된 투자나 사업에는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뜻이었죠.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주가도 올랐고,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을 바꾼 것 같아요.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할 진짜 자세가 뭔지 깨달았거든요. 때로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편견은 영원하지 않고 진실은 결국 이긴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